여러분, 굿모닝 행정학 진행하는 여러분의 영디, 태영입니다. 자, 우리 오늘 24년 지방직 9급 13번부터 16번까지 풀어볼 건데요. 이제 워낙 익숙해진 주제들이어서 문제를 푸는 거는 별로 어렵지 않을 거예요. 문제에 어떻게 접근했으면 좋았느냐, 이걸 항상 떠올리면서 생각을 해주셔야 합니다. 자, 일단 13번입니다. 밑줄 친 연구에 해당하는 것. 이 연구는 정책과 성과를 연결하는 모형에 정책 기준과 목표, 집행에 필요한 자원, 조직 간의 의사소통과 집행활동, 집행기관의 특성, 경제, 사회, 정치적 조건, 정책 집행자의 성향이라는 변수를 제시했다.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정책의 집행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는 모형이고 제가 그랬죠. 지금은 이미 이게 반미터 반오른의 정책 집행 과정 연구라는 건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사바티어 마즈마니어는 5가지 조건, 그다음 지금 보시는 반미터와 반오른은 6가지의 조건들을 언급했다. 이 얘기는 정말 제가 수업 시간에 엄청나게 많이 했었던 부분들이잖아요. 다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보시는 이 문제의 내용은 이미 다 아는 내용일 텐데 문제는 접근법. 지금 밑줄 친 연구라고 이야기했어요. 연구에 왜 원래 밑줄이 이렇게 딱 잡혀 있어야 되는데 밑줄 친 연구라고 하고 있죠. 정책과 성과를 연결하는 모형. 제가 얘기했지만 정책의 성과 같은 것들을 따지는 이런 연구들은 주로 누가 한다? 네, 이거는 하향론자들이 한다. 상향론자들은 이런 거 연구하지 않는다. 제가 그런 얘기들을 했었죠. 그리고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뭘? 지금 보시는 요 사바티어 마스마니언의 5가지 조건은 제가 워낙 강조했었던 내용이니까 여러분이 다 알고 있을 거라고. 뭐가 있었어요? 명확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되고요. 인과 모형이 확실하게 정리가 되어야 하고요. 정책, 지침도 있어야 되고요. 그에 대한 대상 집단도 확실하게 구분이 되어 있어야 하고요. 그 다음 3번째, 집행 관료가 유능해야 하고요. 그 다음 4번째, 외부적인 요인이 잘 갖추어져야 하고요. 지지, 정당성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5번째 목표도 확실하게 설정되어야 하고 제가 이렇게 5가지 조건들을 수업 시간에 꽤 여러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제에 설명하고 있는 저 연구는 사바티어 마즈마니안 연구는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립스키의 일선 관료제가 정책과 성과를 연결하는 모형을 따로 만들지도 않았을 거고 오스트롬의 제도 분석 연구는 아시겠지만 합리적 선택의 신제도주의. 오스트롬은 공공선택 이론의 대표적인 학자입니다. 그래서 합리적 선택의 신제도주의로 사회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지금 위에 있는 내용과 전혀 맞지 않을 거고 그래서 문제는 이게 집행의 하향적 과정을 설명하는 모형이구나. 그렇다면 반미터, 반올은 이들이 하향론자라는 건 알고 있었을 테니까 이렇게 문제를 풀어줬어야 했구나. 행정학적 통밥이 필요했었던 내용이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완벽하게 이론을 다 파악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그러면 그 이론을 최대한 추론하고 해석해내는 능력이 진짜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 능력을 연습해 보시기에 좋은 문제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13번 문제의 정답은 4번이고 지금은 얘도 알 거고요. 지금 보시는 얘도 네 펜을 바꾸고 있습니다. 얘도 알 거고 그 다음 얘도 알 거고 얘도 알 거고 그 다음 얘도 6가지 조건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요것도 다 알고 계시죠? 자, 14번입니다. 예산 집행의 신축성 유지 방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추가 경정 예산의 경우 정부는 국회에서 추가 경정 예산안이 확정되기 전에 이를 미리 배정하거나 집행할 수 없다. 네, 맞지요. 추가 경정 예산도 사전 의결의 원칙에 부합하기 때문에 미리 배정이나 집행은 못합니다. 국회에서 확정이 되어야 집행이나 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1번 맞고요. 2번 예비비는 정부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초과 지출을 충당하기 위해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으로 세입세출 예산에 계상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2번 틀렸고 3번 계속비의 경우 국가가 지출할 수 있는 연한은 그 회계연도부터 5년 이내이나 사업 규모, 국가 재원의 여건들을 고려해서 필요한 경우라면 10년 이내까지 할 수 있습니다. 자, 4번입니다.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의 목적 범위 안에서 재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재부 장관의 승인을 얻는다면 세안과 무게 금액을 전용할 수 있습니다. 전용은 아시겠지만 요거는 국회의 의결은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기재부 장관의 승인은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자, 14번 정답은 그래서 2번입니다. 자, 15번 가볼까요? 지방공기업법상 지방공기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이것도 법령을 다 보시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서 제가 약간의 통밥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고요. 하지만 이 문제 지금 1번 선지나
3번 선지나 4번 선지는 기존의 기출에서도 충분히 봤었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억이 나면 참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법령은 달달 외우실 수는 없고요. 여러 번 노출시켜서 아 맞아 내가 이 내용을 본 적이 있었지 얘 취지가 뭐였지? 이렇게 생각해야 기억하실 수 있지 달달 외우시는 거 불가능합니다. 열심히 외워주시는 게 아니라 읽어주시는 거예요. 오케이? 자, 1번부터 가봅시다. 자, 지방직영기업의 관리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서 지방직영기업의 경영에 관해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합니다. 네, 맞아요. 지방직영기업은 공무원, 국가기관, 지방정부기관이니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 되겠죠. 지방공사를 설립할 때 기초단위 지방공사가 설립이 된다면 이때는 광역장과 협의, 광역 L 단위에서 설립이 된다면 그때는 행안부 장관과 협의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 지금 보시는 기초단위에서 설립한다. 이러면 여기가 광역장으로 들어가야 한다. 이렇게 정리해 주셔야 돼요.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기초단위에 대한 관할은 광역이, 광역단위에 대한 관할은 행안부에서 진행한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3번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상호 규약을 정해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지방공사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4번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직영기업을 설치 경영하려고 한다. 이건 당연히 지방정부 조직이니까 설치 운영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게 되죠. 맞습니다. 그래서 문제의 정답이 되는 현재 틀린 선지는 2번이 됩니다. 자, 16번 들어가도록 할게요. 정책문제 구조화 기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정책문제 구조화가 잘 안 나왔는데 나왔습니다. 그래서 또 이거 엄청 많이들 헷갈려 하셨는데 헷갈릴 내용은 아니었어요. 자, 구조화 기법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죠. 사회 문제를 정확하게 구조화시켜야지만 의제 설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정책문제의 구조화, 단계, 그 다음 기법 수업 시간에 꽤 열심히 설명을 했는데요. 자, 첫 번째. 문제 상황에 아주 가능성 있는 원인, 개연성 있는 원인, 정말 직접적으로 행동 가능한 원인. 원인이 이렇게 갈수록 조금 더 구체적이 돼요. 여기가 굉장히 추상적이고요. 여기가 구체적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문제 상황에 가능성이 있고 그거보다 좀 더 구체적인 개연성 있는 것, 진짜 실질적인 행동 가능한 원인 이렇게 층을 구분하는 형태의 분석, 바로 계층 분석에 대한 내용이어서 1번 기억이 계층 분석. 자, 정책 문제에 관해 서로 대립되는 과정을 창조적으로 통합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기법을 가정 분석이죠. 가장 포괄적인 형태의 분석이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게 계층 분석이 아니라 가정 분석. 기억하고 니은하고 이름 바꿔주면 되겠네. 디귿입니다. 시네틱스, 유추 분석입니다. 문제들 사이의 유사한 관계를 인지하는 것이 분석가의 문제 해결 능력을 크게 증가시킬 거라는 가정에 기초한 기법. 맞고요. 자, 분류 분석입니다. 문제의 상황들을 정의하고 분류하기 위해서 사용되고 있는 개념들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기법. 그래서 문제의 정답이 되는 건 디귿, 리을입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 많이 말씀드렸지만 구조화 기법은 구조화 기법에 이런 게 있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각각의 기법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정리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냥 구조화 기법의 이름들을 외우시는 거에는 별로 의미가 없고요. 하나하나 선지의 내용들을 잘 이해할 수 있는지 파악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전에 2016년이었나요? 그때도 한번 이 구조화 기법에 관한 기출이 나온 적이 있었는데 그때와 선지의 내용이 좀 다릅니다. 선지의 표현을 다르게 해서 여러분들을 헷갈리게 만들었던 함정이 있었던 문제라는 거 잘 기억해 주시고 그래서 내용을 꼭 이해해서 정리해 주셔야 한다는 잔소리 또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 목요일입니다. 막 떨리고 긴장되죠? 하지만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는 늘 우리 하고 있던 대로 공부하면 됩니다. 그냥 늘 하고 있던 것처럼 공부하다가 늘 하고 있던 것처럼 모의고사를 보고 간다. 이런 느낌으로 공부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힘내시고요. 오늘 하루 정말 여러분 겁니다. 내일 아침에 만날게요, 여러분. 안녕.